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사 두둥.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일제강점기를 달리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1920년대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1920년대 너무 많아요. 계속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1920년대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는 일제가 소위 문화 통치를 전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살짝 열려있는 시기예요. 그 열려있는 시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그리고 엄청난 양의 독립운동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 그래서 1920년대는 방대하다. 저항의 역사가 방대하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교과서가 제가 교과서를 봤는데 복잡해. 네, 진짜 저도 교과서 저자지만 교육과정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서를 쓰는데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복잡하겠더라고요. 갔다가 30년대 갔다가 다시 10년대 왔다가 다시 30년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능 개념에서는요, 시대별로 잘라서 그걸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1920년대 저항의 역사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920년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920년 3.1운동 이후에 일제 통치 정책이 바뀌었어요.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소위 문화 통치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양한 아주 방대한 그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많아요.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도 있고 사회주의 진영의 활동도 있고 학생운동도 있고 소년운동도 있고 여성운동도 있고 백정운동도 있고 무려 6개. 와우. 다양한 국내에서 그것도 국내에서 게다가 국외까지 가면 항일 무장투쟁까지 무려 7개. 여러분들이 공부할 섹션이 무려 7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1920년대는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입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 우리가 한참 머물러 있을 테니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먼저 민족주의 진영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합칠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가 결성이 될 겁니다. 아주 시험에 너무너무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간회는요. 요 흐름을 공부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민족주의 진영은요, 어떤 방식의 운동을 했냐면 주로 실력 양성 운동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건 지금 일제강점기고 한말로 한번 가볼게요. 한말로 가면 여러분들 국권 피탈기, 한일 의정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경술 국치로 오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을까?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봤어요. 첫 번째가 의병항쟁, 두 번째가 애국개몽운동, 세 번째가 경제적 경제권 수호운동, 네 번째가 민족문화 수호운동, 이렇게 4가지로 봤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도 싸우자라는 의병이 있었고 힘을 키우자라는 애국개몽 운동 노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이 민족주의 진영은 바로 그 한말의 그 애국개몽 운동 노선,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 노선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항일 무장투쟁이 또 있겠지. 어쨌건 한말에 우리가 4가지 저항의 섹션을 배웠다면, 자, 이제 1920년대는 무려 7가지 저항의 섹션을 배우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 우선 민족주의 진영은 이렇게 실력을 좀 키우자. 일제강점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제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는데, 자, 어떤 방식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였냐면, 자,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요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 다 쓰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 요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어요.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교육 쪽. 우리가 대학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학을 세우자라고 하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는 거니까 교육이니까 문맹 퇴치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자, 요런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바로 이렇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사실 밀립대학과 문맹퇴치운동은 교육이잖아요. 그죠? 물산장려 운동은 어찌 보면 식산흥업, 애국개몽 운동 노선에서도 왜 언론, 교육, 식산흥업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경제 쪽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와 교육과 관련해서 민족주의 진영은 1920년대 활발히 활동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자, 근데 이 배경을 한번 좀 보자고요.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된 그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정책이 뭐가 있냐면, 경제 쪽에서 1910년대에 있었던 회사령을 폐지시켜요. 왜냐하면 일본 자본들이 쉽게 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허가제로 움직였던 회사령을 폐지한다고, 1920년대. 그리고 관세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지금 1920년대 그 일제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1920년대에 되면서 일본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민족 자본들, 우리 자본들은 위기예요. 일본 자본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위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회사령 폐지라든지 관세 폐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령 폐지라든지 관세 폐지, 이거 1920년대 일제 정책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거 사주세요 라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처음으로 전개했던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조만식 선생에 의해서 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물산장려 운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산장려 운동이 이 사회주의 세력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 비판을 받냐면 이유가 있어요. 물산장려 운동이 일제강점기잖아. 지금 식민지잖아. 우리 거 좀 사달라는 거야. 먹힐까 안 먹힐까? 먹히죠. 이게 식민지니까 뭔가 어떤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그래 우리 거 좀 사줘야지.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물건을 민족 자본가들이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야. 우리 국산품을 사주세요라고 해서 수요는 올라갔어. 근데 공급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부터 국산품 애용자였어. 나는 가난하니까 외국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과자를 100원을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 법칙 깨지면서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내 과자가 150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1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거를 이 물산장려 운동 때문에 150원을 주고 사 먹는 거예요. 난 손해 아니야. 나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 물산장려 운동은 자본가들의 논리일 뿐이다. 우리 노동자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물건 가격을 올려놓는, 자본가들은 이득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신랄히 비판을 하면서 이 물산장려 운동이 그렇게 확산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런 어떤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좋지.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학을 세우는 거 너무 좋지. 근데 일제가 방해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이 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의 아킬레스건이야. 이게 서울대 역사 속에서는 역사 이야기가 참 애매한 지점이 이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20년대 일제가 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문맹퇴치 운동은 이제 계속 갈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이라든지 또 30년대 가면은 동아일보의 브나르도 운동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운동들이 그렇게 썩 성과를 내지를 못해요. 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일제가 너무 세다. 일제의 벽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일단 일제의 통치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치권, 참정권, 투표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권리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가져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전제가 있죠.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전제는 뭐냐면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싸운 거야?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려고 싸운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이런 자치론자들, 이 자치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변절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광수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이광수가 아주 정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이 이광수가 20년대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변절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치론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치론자들을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이제 공격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 실력 양성운동은 이렇게 물산장려운동, 밀리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가 지금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이제 사회주의 진영을 볼게요. 자, 특히 이 사회주의 진영은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대로 뭐예요? 농민과 노동자가 손을 잡아가지고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노동자도 들어가고 농민도 들어가고 자본가도 들어가고 모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그죠? 민족주의 진영은. 그런데 사회주의 진영은요. no! 자본가는 타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본가들의 논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노동자로서 단결해가지고 자본가, 영국 자본가, 한국 자본가, 일본 자본가, 미국 자본가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싸움이 형식이냐면 주로 이들은요, 단결하는 거예요. 단결이 뭐예요? 파업이에요. 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사회주의자들의 그 쟁의 형태를 보면은 소작농들의 소작쟁이가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쟁이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소작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작료를 깎아달라. 그러니까 소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소작료를 지주한테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의 주장은 소작료를 좀 깎아달라. 주장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뭐냐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해달라 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카메라 감독님은 임금 인상 어떻게 파업 한번 해보실라요? 어쨌든 노동자들의 목표는 임금 인상이니까 그죠? 이렇게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이런 쟁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뭐가 있냐면 1923년부터 출발했던 암태도. 이 암태도가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서 지주가 소작료를 뭐 거의 한 100가마를 생산하면 한 80가마를 가져가려고 그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내가 땅이 없지만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적어도 그래도 반반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오면 80% 가져가려고 하니까 농민들은 우린 죽는다. 우리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해서 싸웠던 이게 바로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 그 다음에 이제 노동쟁이 같은 경우에는요, 29년도, 20년 후반에 있었던 대표적인 건데, 원산에서 있었던 총파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노동쟁이, 원산 총파업이 있을 때,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후원을 해줘요.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해줘요. 심지어 일본 노동자들도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쟁의 형태가 주로 사회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쪽에 좀 치중을 한다면 이쪽은 싸우는 거예요. 투쟁! 예, 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제가 이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1920년대 확산이 돼요. 굉장히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치안유지법. 이 치안, 말 그대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1920년대는요, 살짝 소위 문화통치라고 했던 시기지만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했던 게 이런 법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들 잡아들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다는 얘기죠. 체제를 흔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치안유지법 이걸 만들면서 사회주의자를 압박하니까 사회주의자들도 활동하기가 참 버거운 거예요. 자꾸 활동하면 잡혀가니까. 치안유지법에 의해 잡혀가니까. 자,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민족주의 진영 내부도 지금 분열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치안유지법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원래 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진영은 자본가 타는데 자본가들이 민족주의 진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지만 1차적 타도의 대상 이거는 일제가 먼저란 얘기야. 일제 타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어떤 이념에 의해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일제를 먼저 타도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 흐름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먼저 이제 배울 거예요. 60만세 운동이라고 있어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전개됐던 그런 운동인데 60만세 운동은 1920년 전개됐던 운동인데 이게 학생운동이에요. 원래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기획했던 건데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학생들이 주도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게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도움을 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근데 도움을 줬다니까? 뭐야? 그럼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시도가 60만세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테스트용으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조선민흥회라는 거예요. 조선민흥회. 요게 이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한번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일을 해본 거야. 나쁘지 않아. 그러자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제 그래? 정우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민족주의 진영과 우리 손 잡겠다.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정우회 선언을 했고 그 선언의 결과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신간회라는 조직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에서 가능성을 보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민흥회였고 이 민흥회의 어떤 성과물을 보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한 거예요. 좌우 합작. 그리고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신간회다. 이 신간회는요. 일제강점기, 일제 35년간 가장 큰 조직이에요. 가장 큰 조직. 이게 바로 신간회. 자, 이 신간회는 좌우가 한치 합친 거야. 이게 원래 합칠 수가 없는데 합친 거야. 그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하나로 합쳤다는 이야기예요. 민족 유일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공개 조직이었고요. 전국에 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게 뭐냐면 신간회와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민회예요. 신민회. 자, 신민회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여러분들 한말에 활동했던 조직입니다. 기억나요? 안창호, 양기탁, 애국계몽운동단체.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언론 쪽에서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식산능업 쪽에서는 태극서관 자기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결과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신흥 무관학교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이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신민회는 나중에 이제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해산이 됩니다. 이게 1911년이거든요. 오케이. 자, 요 신민회와 신간회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신간회는 공개 조직이에요. 공개 조직. 요 신민회가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꼭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민회, 신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라, 구분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적인 전국주의고요. 특히 이 신간회의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60만세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고, 요 순서 60만세 운동이 먼저예요. 1926년이거든 이게 26년이거든.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결성된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다. 이게 29년이거든요. 29년. 신간회 27년 만들어지고, 요 흐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후원을 했다. 요 흐름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간에 나오면 자석처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야. 답지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자료로 나오면 답지는 신간회야. 하여튼 이 두 개는 그냥 자석처럼 붙어 다니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근무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성운동. 어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고 신간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게 1920년대 항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지금 두 개의 섹션 배웠어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어떻게 1920년대 활동했는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